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님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가족끼리 같이 저녁을 조금 이른 저녁을 먹었는데도 엄청 즐겁게 놀았고 그리고 많이 피곤했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저의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날에는 또 따로 아버님들께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어머니 날이긴 하지만 뉴스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고 역시 한국 대통령 취임식 날짜에 맞춰서 러시아가 나치로부터 1945년 2차 대전에서 이긴 전승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그 유럽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한국의 나토 가입 문제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문제 이런 것은 한국적인 중심의 시각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와 나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그 같은 이슈의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2년 어머니 날은 무척 중요한 세계사에 아주 하루만 있으면 되는 그런 중대한 이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밖에서부터 정말 한국 밖에서부터 한국이 그 나토에 조인하는 이쪽 아시아에서 첫 번째 국가가 되는가 이 내용은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유라시안 타임즈라는 인터넷 매체이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가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를 무척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뭐 여러 번 인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신문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토요일을 포함해서 북한이 또 이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새로 취임을 하는 윤석열 당선자에겐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여러 가지 처한 위치와 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전망과 이런 것들은 미국 또 영국 일본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토에 조인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그 국가가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안 타임즈의 보도고요. 한국이 이제 목요일에 발표를 했죠. 국가정보원이 나토가 주도를 하고 있는 나토 그 협력 사이버 방위 센터,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er of Excellence라는 이제 약자로는 어떻게 하던가요? CDG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시기를 잘 봐야지 됩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그 협력 사이버 방위 센터에 한국이 조인을 하게 된 것이 실제로 나토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언해피하다고 표현한 매체도 있고요. 중국과 한국이 긴장된다고 표현한 그런 매체도 있고 심지어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될지도 몰라. 그로 인해서 이건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뭐 많은 그 뭐 저널리스트 등등이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러시아에 밉보여서 그랬다던가 잘못 보여서 그랬다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의 미국을 포함한 많은 매체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독재 형식으로 가는 것인가 민주 형태로 가는 것인가 결론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에도 그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묵살을 해버렸고 독립을 하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30년 정도 지내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운명은 서구식으로 민주주의식으로 가야지 되겠다 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한다던가 합병하려고 한다던가 하면은 단체적인 행동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 그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어? 나토에 가입해서? 우리 중국의 침공을 받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19년도에 승인을 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어느 대통령 때였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왜 그럼 지금 받아들여졌는가? 이것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가 아시아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회원국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 같은 노력에서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27개국 나토 회원국이죠. 그리고 5개 비회원 파트너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한국도 물론 포함이 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그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해서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를 할 때도 이 비회원국 파트너 국가들이 초대를 받았죠. 한국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이버 그 방위, 이 협력체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유라시안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테크놀로지로서는 세계 정말 탑이죠.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런데 이 같은 사이버 방어 이쪽에는 조금 그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 것에 약했는데 이번에 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의 스파이라든가 또 중국의 주도 등으로 해서 매년 8억 6천만 달러를 그들이 불법인 방법으로 해킹 등등을 통해서 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에 특수한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들 중국도 마찬가지로 쏘수고 해서 한국이 나토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가국으로도 뭔가를 하고 이렇게 특히 사이버 방위팀에 가입을 하게 되고 하니까 중국도 화나고 러시아도 화나게 됐다. 이 협회는 3월 달에 우크라이나 뭐 다른 비회원국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죠. 다른 비회원국이라고 하면 이때는 스위스, 뭐 스웨덴, 핀란드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그 미국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위협 같은 것을 받으면서도 한국이 나토 쪽으로 유럽 연합 쪽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인 이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무조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반반 이게 안 되는 형편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다른 서구에서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압박을 하면은 그럼 공급망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러시아,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렇게 딱히 이 케이스에 있어서 미국이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국가 가운데서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는 일본,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 되죠. 호주 당연히 그렇고요. 중국의 외교부가 다시 한번 4월 29일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모델이다. 독재가 이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장을 다시 한번 중간에 이제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조금 다시 계산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4월 29일에 중국은 그처럼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행동이 도발이고 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웃 국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중국이 한국에 경고를 한 점입니다. 결론은 모르죠. 결론은 모르지만 이 유라시안 타임스가 한국이 정말 나토에 가입을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서울과 나토와의 관계가 개선이라기보다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관계가 증진, 더 좋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나토 외무장관 컨퍼런스에 미국의 동맹국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4개국이 6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리죠. 그래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한국과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는 겹치는 국가가 많죠. 거의죠. 해서 나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럽연합도 이제 보니까 우리도 중국에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기대고 있었어. 이게 뭐 유럽연합 그 전체적인 덩어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은 정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많은 유럽 나라들이 그랬었잖아요. 공급망 때문에 안 되겠어. 유럽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무역 의존도를 조금 줄이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강화시키려고 나토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앞에 전반적인 아시아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증진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은 뒷부분에 따로 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바뀐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구와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때, 그렇지만 그 서구라는 것이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중국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겠죠. 세계가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아시아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기회를 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함께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valued 된 파트너로 본다는 게 유럽연합으로서 그게 과장이 아니다 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무역 블록 중국 뭐 이런 국가 1대1로서는 그런 중국과 경제 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과의 관계를 본다는 건데, 유럽연합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10월 달에 공개적으로 그 인정을 하면서 경제 관계를 우리도 그쪽과 강화해야 되겠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워싱턴과 중국의 긴장이 강화될수록 처음에 트럼프 시대에는 유럽에서 미국도 믿지 못하겠어 하니까 중국과 많이 그걸 펼쳐놓고 있었고, 러시아와는 원래 지정학적인 그 짧은 거리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그 의존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확 유럽 사람들을 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독일의 총리가 첫 외교 순방을 하는데 그 국가를 아시아를 선택을 했고, 그 아시아 중에서 중국과 가장 무역 거래가 많은, 독일과 가장 무역 거래가 많은 중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그 독일의 총리가.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도 그 유럽이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민주주의 국가고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뒤로는 또 단점이 보여서 저렇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거봐 자본주의 틀렸어. 우리처럼 해야지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아직 인도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어떤 분리와 또 지도자의 편애하는 성향 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직까지 인국인 인도인데,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미래의 시장으로도 보고 해서 무역과 안보를 유럽연합이 인도와 논의를 한다는 거죠. 자유무역
인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베이징에 대해서 러시아가 1차 제재라고 하면 베이징에 대한 2차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그런 제재를 중국만 당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도 피해를 봅니다. 지금 러시아에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럽연합이 보면서도 이건 미래를 위해서 해야지 된다고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역시 이제 뭐 한국이나 그 일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와 연관을 맺어둬야지 되겠다 해서 이번 주에 그 유럽연합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관계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데 그 첫 번째 국가가 또 일본인 겁니다. 이번에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일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 유럽연합의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너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유럽연합의 그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독일의 지도자가 하는 행보가 똑같은 겁니다. 중국을 먼저 찾지 않고 일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이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을 가장 아시아에서 가치 있는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것을 유럽과 체결한 국가다. 세 가지를 정치, 경제, 안보 협력 세 가지를 다 이제 그 주요한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 이건 일본도 아직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과 강한 관계가 유럽연합도 돕고 한국도 돕는다. 중국에 떠오르는 이 시기에. 그러면 이제 더 큰 경제 협력이 있겠죠. 특히 이제 유럽연합에 한국이 뭐 액체 천연가스도 이번에 러시아 사태 이후에 공급을 하게 됐잖아요. 또 미국이 제안하기도 했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등 아시아와 협력해서 유럽에서 지금 그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을 때 유럽이 입고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한국과 유럽이 무슨 디지털 파트너십을 갖는다던가 그린 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자유무역 협정은 인도와는 지금 유럽연합이 체결하라고 하지만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자유무역 협정은 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업데이트 하겠죠. 더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 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나라가 유럽연합이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유럽과 강한 관계를 지금 갖기는 가져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긴장이면 긴장일수록 더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과 관계를 아주 더 좋게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무역 거래를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역의 다양화가 한국에도 굉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는 예상을 합니다. 유럽과 무역을 강화하면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유럽과 한국이 무역을 하는 것과 중국과 한국이 무역을 하는 게 그동안 이렇게 쭉 그 기본을 다져놨던 게 너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중국을 줄이고 중국에서 줄였던 것을 유럽에서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과 한국이 무역 거래를 했던 건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사치품 내지는 고급품을 수입을 한다던가 테크놀로지를 또 그쪽에 수출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었지만 중국과는 노동력 관계잖아요.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어떤 물건 거래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이었는데 유럽에서 한국이 원자재를 들여오려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쉽겠습니까? 노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한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상품 수입 같은 것도 중국에서 한국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유럽과 무역 거래를 늘리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거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의 20대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계속 인도 태평양 이런 것에 뭐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일본에서 그 회의를 하고
회의하러 일본으로 가기 전날 윤석열 당선자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서로 끝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보낸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다시 공표를 하고 이 정도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미국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이 나오고 봐야 처음부터 어떻게 시도가 돼서 이 미팅이 이루어졌는가, 미팅에서 무엇이 있었는가가 나오겠지만 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성향이 당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구태여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게 싫지 않으면 좋은 일이지만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그다지 좋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미국이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방문하려면은 뭐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묻힐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100%그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면은 북한의 핵 위협 아주 지금 긴장 상태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또 했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취임식 직전이잖아요. 일본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미국 국무부는 계속해서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풍계리 그 핵실험장 여러 가지 준비가 되면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고 아마 핵실험을 한다면 내일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선거를 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사이 열흘 동안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권 초기에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권이 제한됐거나 거의 없거나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는 형편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포용 정책을 써서 심지어 북한이 뭐 거래에 끼어들지 말고 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모욕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해주고도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지일관 포용 정책을 지켜 나왔었고 또 대북 반격을 피해 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와서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비난하고 먼저 김정은 그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태도를 윤석열 당선자는 참 복종적이다. 북한에 잘도 복종한다. 한미 그 70년 그 군사 동맹을 훼손한다 하고 비난을 해왔었잖아요. 거듭된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때는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왔는데 급기야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겠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 쓰면은 그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또 아주 그 말초적인 말로 비난을 하기도 했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겠다. 물론 후보 당시에 한 얘기였고요. 그랬는데 후보 당시에 한 얘기 이건 무엇이건 그대로 나간다면 결국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뭐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인 비핵화와 또 경제협력 프로젝트 같이 간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 보수 대통령이 지난번 2번 해봤지만 실패한 것이고 3자 대화 채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부터는 대통령 말하고 있는 것도 연락사무소까지 그 파괴한 북한이 이걸 받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냐면 그런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뭐 그런 북한 행동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손석희 그 앵커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포용적으로 갔었는데도 여러 가지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뭐 버르장머리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돼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벌을 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유엔에 당연히 북한이 뭔가를 하면 유엔에 신고를 하고 벌 줘야지 됩니다. 하지만 중국 하나가 아니라 러시아 2개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똘똘 뭉쳐서 북한을 보호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를 벌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번 핵실험은 한국을 남한을 겨냥한 그 전술적 그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소형 탄두 제조와 관련된 그런 그 테스트다 하는 것을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일이죠. 북한은 끊임없이 똑같습니다. 초지일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자, 양보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런 것이고 5월 이제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고 하니까 글쎄요.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그날 이 내용은 그 에어프랑스 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한 겁니다. 미국 그 자산, 그 군사 자산 배치를 더 많이 한국에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미 동맹 강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그냥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제가 지금 말을 왜 이렇게 계속 더듬냐 하면요. 좀 전에 에어프랑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 하면 이래서 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에어프랑스를 딱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에어프랑스 에어라인. 그래서 이 프랑스 24 그 뉴스 매체를 프랑스 24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어프랑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헤맸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고 실제로 문서상으로도 어느 정도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고 담보를 받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신사협정에 불과한 거다. 그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신사가 말로써 협정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지켜지죠. 하지만 안 지켜질 때도 있는 겁니다.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막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아무리 조약을 철저히 해놔도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 어디에서 전쟁이 나서 미국이 개입을 할 때는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 그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한국전이 일어나서 공산화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분이 반공산주의자잖아요. 보내긴 보냈는데 그 이후에 재선에서는 실패했었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뭐 다 도착해 있죠. 뭐 그 세컨드 젠틀맨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변호사죠. 변호사인 그 덕 엠호프 변호사가 단장으로 돼서 한인 그 어머니가 한국분, 아버지가 흑인인 그런 이제 그 마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도 가고 또 뭐 대통령의 뭐 경제 인사 특별 그 보좌관인 그 쉼 린다 희정 씨도 가고 또 여러분들 너무 즐겁게 또 보고 계시는 그 민진 리 작가가 쓴 그 빠찡코 그 작가도 가고 드라마 요즘 많이 보고 계시죠. 노동부 장관도 가고 지금 가 있는데 이 내용은 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강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면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 그게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포괄적인 동맹 그 구상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는 이동혁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 그 파트의 과장이 직접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2021년도 지난해 4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백악관에 삼성을 초청을 했잖아요. 칩에서의 뭐 세계 넘버 원이니까.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기후 변화 등등, 또 건강 보건에 대해서 백신 제조 등등 해서 한국이 미국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 변화인데 한국이 탄소 배출국 9위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협조해야지 될 것도 있고, 안보 개념이 군사를 넘어서 뭐 첨단 기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다 글로벌 이슈잖아요. 포함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전시 작전 같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시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2번 얘기했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그런데 한국이 전시 그 합동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아직 안 됐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들리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군들을 그렇게 많이 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무기를 부서뜨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했던 것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준 무기의 힘도 있지만 미국이 준 정보의 힘도 강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미국의 그 정보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와 니케이 신문, 니케이 에이샤 이 2가지 예, 보도가 나왔는데,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뭐 영어로 읽고 있습니다만 영어판과 아시아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이코노미스트 아시아판에서 한국어로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1월 7일자, 3월이 아니라 5월 7일자였으니까요. 지금이 8일이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제목이 Dangerous Waters 하니까 이때 waters에 s가 붙었으니까 위험한 상황 이렇게 하고 한국에 이제 지금 들어오는 인커밍 대통령이 아주 터프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고 얘기를 했고, 영어판에서는 역시 한국의 대통령이 터프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미 인기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썼는데 이런 그다지 굉장히 희망적으로 쓰지는 않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장이 영빈관의 가장 큰 논쟁이 그 샥스피인이었다. 상어 지느러미 찜이요. 이거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2가지 중복적인 게 있는 겁니다. 영빈관 하면은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지만 지금 신라호텔이잖아요. 신라호텔에도 영빈관이 있죠. 이 문장에서 말한 영빈관은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오찬에 샥스핀이 나왔다고, 상어 지느러미가 나왔다고 막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라호텔에서 청와대 개방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쭉 축하 파티를 하는데 미국 돈으로 할게요. 저는 여기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260만 달러 가장 비싼 취임식 비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비난하고 있는데, 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50만 원 정도 추가된 거다.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비교를 해봐라.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또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뭐 취임식이 없이 급하게 취임을 했었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 그런데도 뭐 대통령이면 다냐? 대통령 우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코비드로 일반인들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같은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은 일상일 것이다. 미국식 표현으로
루틴이 될 것이다. 샥스핀이건 아니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비난을 받았던 이 이슈가 뭐 주택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과 끝내 이루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나요? 아, 이건 니케이네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주택값 같은 거, 또 교육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실업률이 되는 것, 구조적인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한 것, 사회복지, 뭐 기업에 대한 규제, 사법정의, 뭐 이런 문제. 세상도 위험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 가까이 가면서 중국을 화내지 않게 하고 북한에 강하게 하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반응 같은 게 있잖아요. 야망이라는 것은 경험 많고 인기가 좋은 지도자에게도 도전이다. 이 같은 큰 야망이 많잖아요. 뭘 잘해보겠다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둘 다 아니다. 경험도 없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인기가 없고 나가는 대통령에 비해서도. 해서 2016년 박근혜 탄핵할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의 윤석열의 역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은 계속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오점도 있고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뜻이라는 게 겨우 0.75% 차이로 당선이 됐으니까 최저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을 하고 역사적으로 인기 없음과 할 일 리스트가 정말 충분한 도전인 것처럼 다수당도 아니고 300석 가운데 168석밖에 되지 않고 2024년까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뭐 보궐선거 같은 거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해서 대통령 비토권 카드를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할 때마다 이 야당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되자마자 나왔던 뭐 식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 이 국회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념 분열을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샥스핀, 샥스 상어 지느러미 떼고 샥스 상어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고요. 니케이 신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니케이 신문은 다른 매체와 조금 다른 접근도 했어요. 니케이 신문이 뭐 세계에서 한 몇 번째인가요? 최대네요. 넘버 원 재정 그 파이낸셜 신문이고요. 하루에 300만 부를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뭐 작은 그 회사의 사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재정신문이 됐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고 하죠. 보통 니케이 신문 시작은 1876년입니다. 뉴욕타임스보다 조금 늦네요. 뉴욕타임스가 1850년인가 그렇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수리 사이의 그 사내 신문으로 시작이 됐고 기대가 낮다는 거 강조했고요.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를 얘기를 합니다. 역시 재정 전문 신문이기 때문에 경제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경제와 민심, 정치를 같이 가져갑니다. 광주 시민이 143명이 있는데 143만 명? 그런데 쇼핑몰이 없는 건 좌파 대통령의 무능함과 과도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시장 통해서 연설을 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상인편에 서서 한국에서 6번째로 큰 대도시에 큰 쇼핑몰 건설을 미뤄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는데 이게 당연히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과정의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니케이 신문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리더의 전투적인 캐릭터를 본다는 거죠. 본인을 정의의 십자군으로 둔다. 자칭 정의의 십자군으로 한국 그 개혁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도 있고 오점도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출을 좀 해서 도와줬다던가 하는 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부동산 이건 성과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이니까요. 보통 사람과 부자 엘리트 간의 갭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젊은이 남녀, 이건 뭐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하다가 안 없앤다고 하니까 또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화난다고 하고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끌고 옵니다. 니케이 신문은. 교육자 부모 아래서 태어난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대광 초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잖아요. 대광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 자라서 그 기독교가 약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종교적인 스토리들을 접해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미 어렸을 때 악한 것과 선한 것과의 싸움,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됐다 하고, 장기철 씨요. 1970년대 학교를 같이 다닌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이니까요. 예, 그 성향,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검사가 돼서 일해온 것도 거기에서 굉장히 바탕이 많이 나온다. 자신이 그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선의 편에 선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오래 했으니까 검찰이 바로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하는 시각도 있겠죠. 결국 윤석열 그 당선인이 문재인의 검찰 개혁 의지를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같은 파격이 원칙주의자다 하는 좋은 것을 반대파로부터 심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가 그 검찰을 오래 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검찰을 굉장히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그 기사를 썼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충실함보다는 자신이 경력을 쌓은 기관을, 검찰을 보호하려는 열망에 더 큰 동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딱 say no 하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게 된 그 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윤석열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주적으로 세우면 주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봤을 것이다. 그걸 기회로 봤을 것이다. 니케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검찰이 권력 잃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교 법대 조교수인 크리스토프 디베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외국에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그 정의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의가 걸어온 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썼고, 그 프랑스에서 그 법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주적으로 세울 기회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뒀을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외교 정책은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히 뭐 정치인으로서 외교 정책, 국내 정책 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외교 정책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의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 것이다. 중산층을 구하고 서울을 넘어서 맨 앞에 얘기한 광주 같은 곳으로 번영을 그곳까지 뻗치게 할 수 있는가. 광주에서 유권자 그 시민단체는 차기 행정부와 그 마찰 가능성에 굉장히 대비하고 있죠. 대구와 광주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일 때 여러 가지 완전히 그 반대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투표 당일에도. 해서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를 좀 덜 지지할까봐, 이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때와는 달리 이것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어쨌든 이 니케이 신문은 자칭 정의의 십자군, 한국에서 개혁을 맹세했는데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선과 악을 그 구분하고 선의 편에서 악을 물리쳐야지 되겠다는 것은 어렸을 때의 그 기독교적인 교육에서 많이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어머니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무슨 이름이 붙은 날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늘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송이라는 게 워낙에 다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피 마더스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주 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